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캣2-3 보수 교육 과정을 동영상으로 강의할 정비기획팀 강사 박장준입니다. 지금까지 본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직접 여러분을 모시고 강의실에서 매년 실시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회람 교육으로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 방식을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한 해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집체교육으로 변경 실시하고자 하여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로 예상이 되오며 이 교육 과정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캣2-3 보수 교육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자가학습이라 조금은 지루한 느낌이 들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캣2-3 보수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목이 B737 캣2-3 보수 교육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운영했던 항공기 기종이 B747 737 한 대였습니다. 그러나 A330이 들어왔으니까 별도로 각각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캣2-3 초도교육, 보수교육을 각각 B737 캣2-3, A330 캣2-3 이렇게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크게 세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캣2-3에 관한 운영 절차, 즉 일반적인 사항하고 관련한 운영 절차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캣2-3에 관련된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결함 사례를 2개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항을 여러분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AW 종류, 즉 All Weather Operation 종류라고 해서 날씨 상황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캣1, 캣2, 캣3, LVTO, LV택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LVTO, Low Visibility Takeoff, LV택시, Low Visibility Taxi 이런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날씨가 나빴을 때 그 날씨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캣1, 캣2, 캣3로 구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표시되는 1번 한번 보실까요? Forced Automatic Landing Without Visibility, 즉 시야, 비지빌리티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오토매틱 랜딩했던 항공기가 1963년도 에어버스 쪽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2번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캣3 알파 승인 시기는 1971년도 B747, 1974년도에 A300이 캣3 알파를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캣3 브라보 승인은 1983년도에 A310, 그다음 1984년도에 A300, 600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명으로 처리된 캣2, 캣3 이게 바로
오토 랜딩에 좀 의미가 있는 게 cat2, cat3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 랜드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정밀 접근 계기 비행이 요구되는 최저 기상 조건 하에서, 즉 날씨가 나쁜 날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날씨가 나쁜 날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랜딩 캐퍼빌리티와 지상 활주 시설을 이용하고 인가된 조종사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자동 접근 및 착륙하는 것을 cat2, 3 오토랜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구분을 앞에서 cat 1, 2, 3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밀계기 접근 cat3가 A, B, C, 즉 cat3 알파, cat3 브라보, cat3 차리로 되어 있던 거를 cat3로 그냥 통합이 됐습니다. 그 통합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지는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이 됐지만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1년 12월 11일자로 cat3 알파 브라보 차리가 그냥 cat3로 통합됐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cat3 알파 브라보 차리가 결신고도하고 그 다음에 RVR, 활주로 가시 범위에 의해서 cat3 알파 브라보 차리로 구분이 되어 있던 거를 항공기 기기가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거를 cat3로 그냥 통합이 된 겁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신고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 바뀐 데 통합이 되어 있는 데는 10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cat3 알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했던 거를 맨 위에다가 떠났죠. 마찬가지입니다. RVR, 활주로 가시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새로 통합되어 있는 데는 RVR 300m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원래 cat3 알파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에 300에서 550 사이고 요 cat3 알파는 175에서 300m 미만이니까 최대 맥시멈 300m 미만으로 일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cat2, 3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 리퀘어먼트가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공기 자체가 오토랜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가 갖춰져야 된다. 두 번째는 공항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크루들, 파이로트들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회사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 운항본부, 정비본부의 오퍼레이션 앤드 메인터넌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cat2, 3 인가를 맡으려면 이렇게 오퍼레이션 리퀘어먼트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공항시설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공항별 등급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3로 인가가 된 공항시설이 어딨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전 방향 활주로가 4개가 있죠.
그러면은 양쪽 선 내리니까 8개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14 라이트 쪽에가 캐스리로 인가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4R이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4R이라는 거는 활주로의 방향을 얘기했는데 140도를 얘기합니다. 활주로 방향을 140도 방향. 그 140도 중에 R하고 L은 뭐냐? 레프트, 라이트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김포공항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TA 항공 정비본부 쪽에서 활주로를 쳐다봤을 때, 활주로를 쳐다보면은 여러분이 활주로가 2개가 보이죠. 앞에 활주로, 뒤에 활주로. 활주로를 쳐다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른쪽이면 김포에서 내리는 방향이 되고 왼쪽은 안양에서 내리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40도 방향은 어디냐? 항공기가 내리는 노수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루 입장에서 항공기를 조정을 할 때 140도 방향이면 결국은 어디다? 여러분이 활주로를 쳐다봤을 때 오른쪽, 즉 김포에서 내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루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에서 쭉 내리다 보니까 활주로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보이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그 중에 라이트 쪽 방향이라 그 얘기입니다. 14 라이트라는 거는. 즉 김포 쪽에서 내리는 활주로인데 여러분이 활주로를 쳐다보면은 앞에 활주로가 아니라 뒤에 활주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2 레프트는 어디냐? 요 활주로, 같은 활주로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 14 라이트의 활주로의 180도 반대 방향은 뭐예요? 320도가 되겠죠. 즉 여러분이 봤을 때 안양에서 내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14 라이트하고 32 레프트는 같은 활주로입니다. 요거는 김포 쪽에서 내렸을 때의 방향이고 요거는 안양 쪽에서 내렸을 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김포의 캐스리가 인가된 활주로는 어디다? 김포에서 방향에서 내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활주로다. 즉 여러분 우리 정비본부에서 활주로를 쳐다봤을 때 뒤쪽에 있는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공항들을 한번 볼까요? 캐3로 인가된 공항이 인천하고 김포공항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캐2로 인가된 거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해공항하고 제주공항만 캐2로 인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항들은 전부 캣1으로 이렇게 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공항을 한 번 더 볼까요? 울산, 무안 이런 다른 공항을 보시면 캣1이나 비정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포항공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공항이 10번 활주로는 PAR로 되어 있고 28번 쪽에 280도 방향이 되겠죠. 28 활주로는 비정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정밀이다. PAR라는 걸 설명을 드릴까요? 비정밀은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 PAR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PAR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글라이스롭 로컬라이저를 만들어내는 장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정밀 접근 레이더, PAR. 이게 바로 Precision Approach Radar, 정밀 접근 레이더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됐다? PAR은 ILS를 설치할 수 없는 야전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미 공군에서 고안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공항보다는 군 비행장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민하고 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도 이걸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포항공항의 PA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에서 고안한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결신코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DH, Decision Hash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밀계기 접근 중 육안으로 참조물을 계속하여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 접근을 시작하여 하는 특정 코드를 말한다. 이거를 결신코드로 한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류가 이 지점까지 왔을 때 요 밑에 이런 비주얼 세그먼트 이게 보여야 됩니다. 몇 개 이상 보여야 되겠죠? 만약에 밤에 같으면 뭐예요? 라이트 불빛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고도까지 내려왔는데도 이런 게 안 보인다? 크류는 고어라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도를 바로 DH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뭐예요? 라디오 알티메타로 되어 있죠. 네, 라디오 알티메타가 기준값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RVR입니다. Runway Visual Range, 우리말로는 활주로 가시범위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주로 중앙선상에서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 표시, 활주로 표시 등 활주로 중앙선 표시를 볼 수 있는 거리를 피트나 메타로 표시를 해주죠. 자, 밑에서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자, RVR하고 SVR 비교를 볼까요? 네, RVR은 이렇게 활주로 선상에서 측정된 거리죠. SVR은 카펫에서 지상으로 사선으로 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슬랜트 비주얼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쓰고 있죠. RVR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RVR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바로 이게 RVR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한쪽에서 빔을 쏘고 한쪽에서 빔을 받아갖고서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RVR이 얼마라고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 RVR은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활주로를 크게 세 개로 구분을 짓습니다. 타치다운 존, 미드, 런웨이 포션, 그 다음에 롤아웃 포션 또는 스탑 엔드라고 표시되어 있죠. 활주로를 세 등분해 가지고 타치다운 존, 미드 존, 그 다음에 롤아웃 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캣2로 운영을 하기 위한 공항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타치다운 존에는 이 RVR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캣3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요 타치다운 존하고 미드 존에 요 장비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인천공항 설비를 말씀을 드렸죠. 인천공항은 캣3 운영공항이라고 해서
전 방향 다 캐슬리가 운영 가능한 공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천공항에 한 활주로 하나당 이게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fail 패시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fail operation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ail 패시브. 자, 2개 독립된 FCC를 사용한다. 2개 독립된 FCC. 737에서 메인 오토파이로트 메인 컴퓨터가 뭐예요? FCC죠. Flight Control 컴퓨터를 얘기하죠. 자, 이 독립된 FCC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개의 독립된 채널이 계산된 값을 상호 비교하여 두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에러가 발생하면 오토랜드 시스템을 분리하고 워닝을 제공한다. 즉 무슨 소리냐? 오토랜드를 하는데 2개 가지고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 갖고 내릴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fail 패시브 시스템입니다. 계속 오토랜드가 못하는 얘기죠. 근데 밑에 4번을 볼까요? fail operational system. 자, 거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 3개의 독립된 FCC를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컴퓨터가 3개가 있는 거죠. 최소.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개 독립된 채널이 계산된 값을 상호 비교해서 3개 채널 중 하나의 채널이 에러가 발생되면 남은 2개 값 가지고 그대로 오토랜드가 계속 수행 가능한 거를 fail operation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보잉에서는 오토파이로트 하나가 한 채널입니다. 보잉 계열에서는. 근데 에어버스 계열에서는 오토파이로트 하나가 2개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B737 오토파이로트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결국 2채널입니다. 근데 A330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토파이로트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채널은 몇 개? 각각 2개씩이니까 결국 4개의 채널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330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이로트가 2개 다 엔게지 하면은 4개의 채널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한 채널이 고장 났거나 하나가 문제 있어도 채널로 보면 2개나 3개가 남아 있게 되죠. 이거 가지고 계속 오토랜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를 fail operational이라 얘기를 하고 2개 갖고 작동되다가 하나가 고장 나면은 오토랜드가 안 되죠. 이게 fail 패시브 시스템이라 합니다. 자, 그게 정리된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잉 계열하고 에어버스 계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랜드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여러분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캣2-3 관련된 운영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빨강 밑줄 친 거는 법에 관련된 겁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준, 그 다음에 정밀조건 계기비행 운영 지침,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4번, 5번, 6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정비규정, 정비업무 절차, 정비교육, 훈련 프로그램에다가 삽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항공안전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항공안전법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항의 3번 계기 비행에 관한 규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캣2-3 오토랜드에 연관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규칙 177조에 보면은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정밀 접근 절차 있고 정밀 접근 절차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공항들을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 보면은 캣1, 캣2, 캣3 어떤 거는 비정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비정밀 접근 절차. 그러면 정밀 접근 절차하고 비정밀 접근 절차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밀 접근 절차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기 착륙 시설 가로치고 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 시설 SBAS라고 합니다. 를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 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 접근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기 착륙 시설은 지상에 있는 걸 얘기하죠. ILS 잘 아시다시피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MLS 마이크로웨이브 랜딩 시스템, GLS GPS 랜딩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바로 이겁니다. 활주로 방위각을 만들어내고 활공각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항공기 입장에서는 활주로 방위각, 즉 로컬라이저를, 활공각 정보라는 건 글라이스롭을 얘기합니다. 즉 지상에 로컬라이저 시설이 있고 글라이스롭 시설이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내리는 방식이 정밀 접근 절차입니다. 그러면 비정밀 접근 절차는 뭐다? 여기에서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공각이 뭐라고 그랬죠? 글라이스롭이라고 그랬죠? 방위각 정보만을 이용하는 거예요. 즉 공항 시설에 기본적으로 정밀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로컬라이저하고 글라이스롭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항은 로컬라이저만 설치가 되어 있고 글라이스롭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활주로를 바로 비정밀이라고 앞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걸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즉 결심고도하고 RVR 가지고 이렇게 캐테고리 1, 2, 3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아시겠죠? 이걸 근거는 어디 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소 14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아이카오 안엑스 14의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다 집어넣었다? 시행규칙에 집어넣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77조에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항공안전하고 운항, 두 번째 운항 기술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 기준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밀 계기 접근 2정 및 3정 운항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 접근
제2종 및 3종 교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프 스펙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티웨이 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운영 기준 사업자가 누구다? TA 항공이다. 항공기 형식은 뭐다? 737-800이다. 이렇게 저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가를 해줬습니다. 어디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캣2는 RVR이 300m, DH는 100피트. 캣3는 RVR이 175, DH는 50피트로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저시정 상태에서 이륙할 때는 어떠냐? 테이크업이죠. 여기 RVR 125m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가대 받은 거를 근거로 운항 기술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정밀계기 조건 2종하고 3종 운항에 관한 사항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계기 조건 2종이나 3종, 즉 캣2나 캣3를 운항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네 가지 리퀘어먼트 중에 세 번째로 언급된 기장과 부기장은 정밀계기 조건 운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고 운항 기술 기준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장과 부기장 and입니다. 오화가 아니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이 두 사람 다 자격이 적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정밀조건 계기 비행에 관한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영 지침.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내용대로 우리도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 지침이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전반적인 총칙, 캣1, 캣2, 캣3에 대한 운항 개념, 비행장 시설, 항공기 장비, 그 다음 저시정 운항, 항공기 가망성 유지 기술 기준, 운항 승무원, 운항 절차, 운항 승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게 뭐다? 운영 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캣3 운항 개념 중에 18조 보면은 캣3 운항 개념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아이카오 안엑스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풀어 쓴 겁니다. 즉 아까 결심고도하고 RVR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겁니다. 자, 보실까요? 캣3 운항은 결심고도가 없거나 30m, 즉 100피트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 RVR이 제한이 없거나 300m, 1000피트가 되겠죠? 미만의 기상 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 조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까 수치상으로 RVR하고 DH가 언급된 걸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이때 실시하는 계기 조건 방식을 캣3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매우 낮은 시계 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 시 높은 안전도를 유지하려면 캐슬이 운항을 위해 필요한 탑재 장치 및 지상 장치는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시계 기준과 부합되어야 된다. 즉 여기에 앞에 1번에서 언급된 대로 제한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제 fail passive 캐슬이 운항. 아까 이 앞에서 fail passive하고 fail operational 설명을 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fail passive 캐슬이 운항은 결신고도 15m 즉 50피트로 적용되며 그래서 우리 B737이 fail passive고 그러기 때문에 결신고도 50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운항 기준, 오프 스펙에 이렇게 인가받았죠. 그 2번을 한번 볼까요? fail passive 캐슬이 장치는 비행 조종 장치 결함 발생 시 접근 및 착륙을 계속 실시할 정도의 충분한 중복 장치가 없으므로 어떻게요? 50피트로 결신고도가 지정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3번. 50피트 이하로 강화하기 전에 항공기가 접지구역에 착륙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유관 참조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DH 결심했을 때 그 세그먼트들 아니면 밤에 같으면 불빛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유관 참조물입니다. 근데 만약 그 유관 참조물을 통과 이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행 고라운드를 해야 된다. 즉 50피트까지 내려왔는데도 활주로가 안 보인다? 고라운드 해라는 얘기죠. 4번 볼까요? 밑에 유관 식별로서 참조물을 봤기 때문에 내리려고 내려가다가 참조물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거나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어 접지 지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조종사가 고라운드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잘 보였기 때문에 결신고도에서 유관 참조물이 잘 보였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갑자기 구름이 덮쳐서 안 보인다. 이게 안전치 않다 그러면 크루는 어떻게 한다? 고라운드를 실시를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자, 23조의 fail operational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fail operational 자동 착륙 시스템으로 캐슬이 접근은 어느 하나의 구성 요소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잔여 자동 시스템으로 접근, 플레어, 그리고 착륙 활주, 롤아웃입니다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개 내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나 2개가 고장나면은 나머지는 뭐 2개나 3개가 남게 되겠죠? 그 남은 2개나 3개의 찬넬로 계속 오토랜드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fail operational 캐슬이 운항입니다. 자, 6번에 언급된 걸 한번 볼까요? fail operational 자동 착륙 장치가 운항 중 장치 하나가 결함 발생 시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2개가 남잖아요. 그거로 오토랜드 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fail passive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ail passive 상태로 캐슬이 운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운영지침 26조에 보면 저시정 이륙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오프 스펙에 테이크업 있었죠? 우리 얼마 받았다고요? RVR 125m. 이렇게 이륙 최저치는
운영 기준에 포함된다. 아까 운영 기준에 어떻게 TA의 B737은 RVR 125m로 인가가 해줬었죠.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거죠. 테이크업 얼마? 125m. 이게 운영 기준, 오프 스펙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cat2는 아까 TH 100피트, cat3는 TH 얼마? 50피트로 한다고 돼 있었죠. 자, 제6장에 항공기 장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디에? 정밀 접근 계기비행 운영 지침의 6장 항공기 장비.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30조에 캣1 운항을 하는 항공기 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캣 운항을 하려면 적어도 항공기에 이러이러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운영 지침에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항공기 제작 회사에서 필수 장비로 선정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 그게 뭐다? 이렇게 방위각 수신 장치, 활공각 수신 장치. 여러분 737 항공기에서 방위각 수신 장치나 활공각 수신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MMR입니다. 멀티 모드 리시버. 737에 몇 개 있죠? 2개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거 및 마카비콘 수신장치 각 1조. 그러니까 요거가 MMR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마카비콘 수신장치는 뭐 있어요? VOR/MB 리시버라고 있죠. 요게 몇 개 있어요? 이것도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캣1을 운항을 하려면 적어도 MMR 하나는 갖고 있고 VOR/MB 리시버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또 조건 2번은 뭐예요? 터보제트기에 있어서 FD 플라이트 디렉터 FD죠. 플라이트 디렉터 한 조 또는 자동 조종 장치 한 조가 있어야 된다. FD 플라이트 디렉터나 자동 조종 장치의 메인 컴퓨터가 뭐예요, 여러분? 이 FCC죠.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 즉, 이 정밀 접근 계기비행 운영 지침에 캣1을 운항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필요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MMR 하나, VOR/MB 리시버 하나, FCC 하나만 있으면은 캣1 운항하는데 만족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이따가 저희가 운항 정비 규정에 MEL을 보게 되어 있는데 MEL 사항에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캣1, 캣2, 캣3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1조에서는 캣2 운항을 하기 위한 항공기 장비가 언급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기 제작 회사에서 필수 장비로 선정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뭘 보고 해요? 그게 바로 MEL에 있는 cat2-3 Operation Equipment List죠. 자, 3 운항을 하기 위한 항공기 장비는 뭐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제작 회사에서 필수 장비로 선정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 어디에? 이렇게 MEL cat2-3 Operation Equipment List에 우리는 언급이 되어 있죠.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cat2다, cat3 운항하는데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 항목 볼까요?
저시정 운항 항공기의 가망성 유지 기술 기준 캣3 때입니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캣2의 언급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캣3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캣3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의 가망성 유지를 위한 정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캣2를 운영하다가 캣3를 운영을 하려니까 이렇게 국토교통부한테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러한 거를 받기 위해서 35조에 정비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토랜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4가지가 있었죠.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항공기 자체가 오토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항 시설이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조종사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해당 항공사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운항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정비는 정비대로 여기 있는 정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캣2나 캣3 인가를 받은 겁니다. 이 운영 지침에 인가를 하기 위한 정비 프로그램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한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시정 운항을 위한 정비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저시정 운항과 관련된 계속적인 가망성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정비 프로그램의 관리, 수행, 유지, 품질 관리를 위한 책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있어요? 정비 규정에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훈련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운영지침 36조 정비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비사, 항공운영 통제 담당자, 전자부문 정비기술자, 에이버닉 테크니션이 되겠습니다. 검사 또는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교육받을 대상자를 언급했죠. 정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초기 훈련과 정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미 이 초기 교육을 4시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기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이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는 리커런트 교육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어디서는 정기 교육 훈련으로, 어디에서는 보수 교육, 이런 거로 우리말을 번역을 하죠. 영어로는 리커런트입니다. 이거 초기 교육은 이니셜 교육이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캣2, 3에 관련된 초기하고 정기는 어떻게 구분한다? 기종별로 그대로 구분해서 각각 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30 운영하기 전에는 737만 운영했기 때문에 굳이 앞에 기종을 안 붙이고 그냥 캣2, 3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제는 330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B737 캣2, 3 조기교육, B737 캣2, 3 보수교육 이렇게 구분하고 330도 마찬가지로 A330 캣2, 3 조기교육, A330 캣2, 3 보수교육. 그래서 여러분은 보수교육을 받으실 때
기종이 2개 있으면 2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각각. 아시겠죠? 자, 그렇게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정기교육은 초기 훈련 이 숫자에 대해서 적어도 매년 수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사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집체 교육으로서 매년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다음 해는 집체 교육하고 그 다음엔 다시 동영상, 그 다음엔 다시 집체 교육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서는 내용들을 쭉 언급해 놨어요. 자, 보시면 사업자 및 운영자는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넣는 거죠. 그 교육 대상자는 앞에 언급한 내용 대상자들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훈련 과목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교육훈련 과목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꼭 박스로 친 거죠. 예를 들어서 저시경 운영상의 개념, 항공기 형식과 관련된 시스템, 사용 절차, 정비 교범이나 기술적인 참조 능력과 사용된 공구, 시험 장비, 품질 관리, MER 이런 것들이 쭉 교육을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거 언제 했었어요? 여러분 초기 교육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보수교육은 2시간이니까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시스템 고장 발생 시 고장 탕글 후에 시스템 간의 교환 장착, 수압된 부품 관리 및 확인 절차. 어디 있어요? 정비 규정에 이게 있죠. 예, 수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운영 지침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9조 보면 주기적인 항공기 시스템 평가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항공기 시스템을 평가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성능을 평가를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이렇게 캣3는 30일마다, 캣2로 인가받은 항공기는 6개월마다 항공기 시스템을 평가를 해야 돼, 성능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은 정비사가 해야 될까요? 운항본부, 운항승무원들이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봤더니 일부 직원들은 운항본부에서 해야 된다. 그쪽에서 오토랜드를 하니까. 또 일부 직원은 아니다. 정비본부, 정비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로고 릴리스를 확인 정비사인 여러분이 해야 항공기가 뜰 수가 있죠. 그래서 조종사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항공기에 이상 없다고 로고 릴리스 도장을 찍은 다음에 운항승무원한테 넘겨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항공기 성능을 내가 보증한다. 그런 얘기죠. 즉 정비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비본부에서. 그러나 지금 정비본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는 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항 승인이 있어요. 캣3 운항 승인. 이거는 뭐냐? 캣2를 운항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캣3 운항을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운항 가망 시범을 해야 되고, 어떻게? 6개월 동안 총 100회에 걸쳐서. 이게 우리 키웨이도 했었죠. 캣2를 인가받은 다음에 6개월 동안 100개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률 95% 이상 됐기 때문에 인가를 해줘서 캣3를 운항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항공기 지금 737 27대 중에 5대를 제외한 22대는 캣3가 인가되어 있죠. 이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도입된 항공기는 어떠냐? 이거는 이미 별도의 승인 절차 받아놨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그대로 캣2나 캣3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1, 2, 3번에 걸쳐서 법에 관련되는 근거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정밀접근에 관련된 운영지침, 이런 것들을 운항기술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앞에 설명드린 거고, 그 법을 그러한 것들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비 규정에다 또 정비 업무 절차에다 넣죠. 지금은 먼저 정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6-6.63에 정밀접근 계기비행 캣2, 3 정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정비 절차에 운항 정비 절차가 언급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가망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게 어떻게? MEL의 캣2, 3 오퍼레이션 이퀴프먼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결함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라? 다운그레이드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게 결함이 발생되면 그럼 항공기 장비는 어떻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공기 장비는 캣2, 3 오퍼레이션 이퀴먼트 리스트의 명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항공기를 띄우죠. 자, 항공기 운항 인가 현황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27대 중에 요 5대는 캣2로 그대로 있고 나머지 22대는 캣3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5대는 왜 캣3가 안 되느냐? 제작 당시에 이렇게 에어크래프트 플라이트 매뉴얼 AFM 30가 인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리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5대는 그대로 캣2로 운영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게 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캣3까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참고로 지금 8235하고 8024는 지금 반납을 하기 위해서 대기 지금 중정비 중에 있죠. 자, 앞에 운영 지침에도 언급됐듯이 정비 훈련은 어떻게 된다? 초기하고 정기로 나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인 건 뭐예요? 정비 업무 절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17에 캣 정밀접근 계기비행 정비 절차 이렇게 해서 정비 업무 절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737, 800에 이렇게 캣2, 3 인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 규정에서 똑같이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도
정비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요? 성능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항본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본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본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안 하고 운항본부에서 해요. 근거가 뭐냐? 요겁니다, 바로. 자, 보세요. 오토파이로트 플라이트 디렉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테스트는 운항 일반 교범 10-8-6 절차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가 신뢰성 보증을, 성능 보증은 정비사가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일반 교범 절차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진 않고 누가 해? 운항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운항본부에서 운항 승무원들이 오토랜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오토랜드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날 좋은 날들. 그래서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문구를 넣어가지고 cat2는 6개월마다, cat3는 30일마다 평가를 하는 거를 어차피 운항 승무원들이 오토랜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체한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 점검 주기가 이게 초과가 됐어요. 6개월 또는 30일짜리가 실수를 해서 오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운항 승무원이 그냥 오토랜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기간이 초과됐으니까 보증을 못 하잖아요. 오토랜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노오토랜드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운그레이드 시켜놓은 거를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정비사가 해야지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정비사가 FCC의 랜드 베리파이 테스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해가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토랜드에다 결함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운그레이드 시켜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때 어떻게 해요? 랜드 베리파이 테스트를 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운그레이드 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다운그레이드는 어떤 때는 된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 MEL의 오퍼레이션 노트란에 캐테고리로 된 not authorized로 언급된 항목이 있으면은 다운그레이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절차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cat2 항공기는 다운그레이드 cat1 또는 노토랜드, cat3인가 항공기는 다운그레이드 cat1, cat2 또는 노토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다운그레이드 to cat1으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MEL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cat1인 항공기는 노토랜드, cat3 항공기는 cat2 또는 노토랜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 cat1으로 가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아시다시피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데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게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때
로그 쓰는 방법 같은 거를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변부 절차. 여기 지금 MEL 보여드리는 겁니다. MEL.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cat2에서 cat 노트렌드로 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컨트롤 필 오토파이로트 디스엔게지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cat3는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다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고장났어. 그러면 cat3가 안 되고 cat2로 가야 되잖아. cat2로 가니까 cat2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cat1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cat1에 항목이 없어 지금 cat1은. 우리는 cat1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려니까 여기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운항 기술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cat1을 운영하는 항공기는 뭐예요? MMR 하나, VOR-MB 하나, FCC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cat1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나, 우리가 운항 기술 기준을 보고 작업하면 안 되죠. 뭐 보고? 이 MEL을 보고 작업해야 되잖아. 여기 언급이 없으니까 cat1으로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노트랜드로 간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토 스로틀 시스템이 한 개가 있는데 cat3는 한 개가 필요하다. 근데 고장이 났어. 근데 그러면 cat2는 오토 스로틀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얼로 시킨다? cat1으로 시킬 수가 있다 이건.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cat2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정밀 접근 계기 비행에 관련된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업을 하셔야죠. 수정 작업. 누가 하냐? 네, 이렇게 당해 기정 면허, 한정 면허를 소지하고 레이팅을 갖고 있고 정밀 접근 계기 비행 교육을 이수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코렉션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운항정비팀 모기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한 cat2, 3 작업을 코렉션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항공기 주요 부품 장착 현황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리스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MEL 리스트. 여기에 이렇게 보여준 대로. 그죠? 예. 그 다음에 프레카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게 두 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양면으로 하니까 네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다운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붙여주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해서 부착을 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로고 쓰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오토랜드를 운항 승무원이 하면 여기 S나 U자 이 오토랜드 칸에 쓸 겁니다. S 또는 U로. 근데 만에 하나 U자로 썼다 그러면은 말팡션을 꼭 쓰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로고 쓰는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파란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남반 오토파이로트가 디스엔게이지드 듀어링 오토랜드, 즉 오토랜드 하는데 남반 오토파이로트가 디스엔게이지 될 때는 결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컴포넌트 교환한 거하고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CC1이 나빴으면 이렇게 replaced number FCC and then operation check normal 해서 film number, task number, MM number 딱 적어주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적어주시고 랜드 베리파이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오토랜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결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랜드 베리파이어 테스트 해갖고 좋다 하는 거를 랜드 베리파이어 타스크 넘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디포시키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결함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디포시키는 건 똑같이 다른 거하고 똑같이 디포시키면서 어떻게 된다? 다운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to 노트랜드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to 캐테고리 2 뭐 이런 스타일로 쓰시겠죠. 뭘 보고? ML을 보시고. 근데 이제 작업 조건에 대해서 정비 통제 쪽에서 오다가 나오죠. 디포 클리어 시키라고. 그래서 디포 클리어를 시키는 거를 이렇게 쓰고 똑같이 적어줍니다. 어떻게? 이 파란 글씨하고 똑같이 적어준 다음에 추가로 마지막으로 요거 and upgrade cat 3 이렇게 적어주시죠. 아니면 and upgrade to cat 2 이렇게. 왜 그러냐? 위에 파란 글씨는 오토랜드 하면서 요 코렉션 란에 별도의 다운그레이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언급할 이유가 없지만 디포 시킬 때는 다운그레이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코렉션 란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는 거를 써주셔야 문맥상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로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비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볼까요? 정비교육 훈련 프로그램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서 언급된 이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총 4시간을 합니다. 어떤데? 이게 초기 교육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받으셨던 내용이죠. 이렇게 초기 교육 받은 사람이 매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오늘 그래서 2시간이죠. 이런 보수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대상자는 앞에 똑같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cat2, 3 운영 절차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cat2, 3 시스템 소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